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를 국자답게 깐치고 잡은 누구 김기현 선생님의 마지막 파이어티카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누구? 네, 고려. 우리나라가 해외에 뭐로 알려져? 코리아가 고려에서 고려가 해외에 알려지게 되면서 코리아라고 알려졌는데요. 그 고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도 마찬가지로 정치사부터 우리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너무 급하게 쓰다 보니까 흥분돼서 잘 못 쓰게 돼. 고려 정치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초기의 왕들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누구를 볼 거냐면, 첫 번째는 국가를 세운 사람 태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다 적을게요. 고려 정치사는 좀 자세히 볼 거라서 태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는 참고로 이름이 뭐예요? 왕건입니다. 읽고 아시죠? 그죠? 바로 궁예 구하였던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고려를 세웠고, 고려가 어떻게 됐다?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태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태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그랬어요. 초기 고려는 바로 이 연합국가다. 땡땡. 호족 연합국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족들이 그냥 연합해 있는 형태일 뿐, 강력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지방의 촌락, 바로 작은 단위의 마을까지 왕의 명령이 미쳐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몸처럼 움직이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는 거야. 각 지방에서 나 여기 장군이요, 나 여기 골목대장이요 하는 골목대장들을 어이구 이뻐, 눈이 두 개예요, 어이구 다리가 두 개예요, 어이구 이뻐 하면서 끌어 호족들을 하나의 고려라는 울타리 내에 그냥 넣어놓은 호족 연합국가라고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응집성이라는 단어 아세요? 그 국가에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국가야라는 그런 끈끈함이 있다 없다? 없는 상태다. 따라서 왕건이 초창기에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대상들 누구? 바로 이 호족들이다. 이 호족들을 어떻게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하나의 민족으로 엮을 것인가가 가장 태조의 고민이었다. 따라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정책이다? 호족 정책이다. 이 호족들, 이 다루기 힘든 호족들을 어떻게 태조 왕건은 효과적으로 다루었는가입니다. 그래서 호족 정책은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호족 정책. 호족 정책은 두 개로 나뉘어서 원이 뭐냐면요, 바로 회유책입니다. 즉 왕건은 다 포용해서 우쭈쭈 하면서 다 포용했다고요. 그래서 회유책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유책을 첫 번째 했던 것은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합니다. 즉 가족이 되는 거야. 호족들의 말을 들어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호족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 왕건이 딱 쌩가면 어떡해. 그래서 왕건이 그 확실한 징표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왕건의 공식적인 부인은 몇 명이었다고요? 29명이었다고요. 다 결혼의 호족들이란 거죠. 혼인 정책. 두 번째는 사성 정책입니다. 사성 정책. 사성 정책이에요. 즉 성을 하사하는 거야. 왕시성을 하사해서 같은 패밀리, 왕식 패밀리로 만든 왕족으로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회유책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호족 정책? 우쭈쭈만 해서 되겠어? 안 돼. 우쭈쭈만 해서 안 돼. 때로는 강하게 회초리를 쳐야 돼. 그렇죠? 바로 강경책. 혹은 통제책. 이들 그냥 우쭈쭈하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 이들이 기어오를 거야. 때로는 밟아줘야 돼. 자, 그래서 이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했던 걸 보도록 합시다.
시작을 했던 게 뭐냐면, 야 너네들 다 좋은데 네 각 지역들 다 다스리는 건 좋은데 니네 아들들 있잖아. 넓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시골에 있으면 안 되잖아. 수도로 올려보내 라고 해서 사실상 호족들의 아들들을 수도에 있는 관료로 쓴다는 명목하에 아들들 인질로 붙잡아주는 제도, 그것을 기인제도라고 합니다. 인질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야? 사신관제도라는 것을 취하게 됩니다. 사신관제도는 뭐냐면, 야 그 지역에 너 사신관으로 임명할게. 그 지역 너 원래 했던 대로 너네가 다스려. 대신 뭐야? 사신관이라는 관직명을 너네한테 붙일 거야. 그런데 다스리는 건 좋아. 근데 거기서 세금이 안 거치거나 반란이 일어나봐. 다 네 책임이야. 너한테 강하게 처벌할 거야. 대신 다스리는 거 오케이. 문제 생기면 다 너한테 강하게 처벌할 거야. 라고 만든 제도가 뭐다? 사신관 제도다. 자, 이러한 왕관의 호족 정책은 성공적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 호족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족 정책 가장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시할 건 뭐가 있냐면, 호족들 어쨌든 자기 편으로 들지만 이런 강경책을 쓰는 항상 완벽하게 호족들이랑 같은 편이 될 수는 없어. 즉 호족들을 어느 정도로 적으로 돌렸으니 누구를 끌어안아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끌어안아야겠죠. 그래서 민생 안정책이 있습니다. 민생 안정책으로는 뭐가 있냐면, 흑창제도가 있습니다. 흑창제도는 뭐랑 비슷하다? 고구려의 진대법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싼 값으로 꺼주고, 봄에 꺼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서 갚게 하는 고러한 제도를 흑창제도라고 한다. 세 번째는 자, 고려 나라 이름이 왜 고려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뒤를 계승한다. 무슨 정책? 그렇습니다. 북쪽으로 나아가서 영토를 넓혀서 고구려의 옛 영광을 찾겠다라는 게 태조 왕건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말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나아가는데요. 이 북진 정책의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확실하게 노선을 정합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뒤를 이은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뒤를 이었던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족 인간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들은 야만이다라고 선정을 해버려요. 즉 그 사건이 바로 만부교 사건. 자, 거란이 이게 왕건이 통일을 하자. 축하해, 왕된 거 축하해, 토상권 통일한 거 축하해, 축하. 사신과 선물을 보냈는데 사신들을 어떻게? 사신을 전부 다 유배 보내고 낙하 50마리 선물로 줬는데 만부교는 다리 밑에 매달아서 굶겨 죽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학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만부교 사건. 따라서 거란과 어떻게 돼요? 사이가 나빠지고요. 따라서 만부교 사건 이후에 대비를 해야겠죠. 무슨 대비를 해야 돼? 거란이 쳐들어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정종 때 거란이 쳐들어올까봐 뭘 해요? 예비군 30만 명을 편성한다고요. 그 고려 때 예비군을 뭐라고 그런다 했죠, 선생님이? 몇몇 남학생들이 웃던데, 그렇죠? 바로 광군 30만 명 편성합니다. 거란의 침략에 대비해서 예비군도 편성을 하죠. 어쨌든 북진 정책의 일환으로 거란을 인간 취급하지 않게 되면서 거란과 사이가 틀어지고 앞으로 거란과의 대규모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 진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죠? 자, 두 번째 만부교 사건이 이어서 뭐야? 서경을 중시합니다. 고려 넘버 2의 도시로 승격시킵니다. 즉 개경 다음에 바로 서경을 넘버 2의 도시로 선정하고요. 무조건 고려 왕들은 100일 이상 서경에 머물 것을 왕건이 딱 못 박음으로써 서경은 명실상부한 고려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그럼 서경이 어딘데? 서경이 어디야? 서경은 옛날에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입니다. 평양을 서경, 서쪽에 서울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 왕건의 북진 정책이고요.
태조 왕건에서는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길 바라. 자, 그럼 태조 왕건 다음으로 중요한 왕 바로 광종 태조 왕건의 아들에 대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 네, 이거 쓸까요? 네, 찍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태조 왕건까지 했는데요. 자, 오늘은 누구를 할 거면 광종을 할 겁니다. 네, 광종 들어가기 앞서서 신라 파트 추가 내용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속에 적어 놓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육두품 파트 설명할 때 육두품을 부르는 다른 명칭을 제가 따로 말씀을 수업 시간에 드리긴 했지만 파이널 특강과 그다음에 키워드 속에 빠져 있는데요. 이 부분 추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육두품을 다르게 부르는 명칭 등난이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사료의 등난이라고 나와도 뭐로 이해하셔야 된다? 육두품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추가해 주시고 이어서 고려 파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려 파트, 고려의 정치하고 있는데요. 우리 두 번째로 보실 인물은 태조 왕건의 아들 광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종이 왜 중요합니까? 자, 광종은 고려는 제가 원래 태조 왕건이 건국했을 때 고려는 땡땡 연합국가라고 했다. 무슨 연합국가? 그렇죠. 호족 연합국가입니다. 그렇죠. 호족 누구야? 지방에서 임명한 적도 없는데 지가 힘을 켜가지고 내가 여기 성의 주인이요, 내가 여기 장군이요 하는 골목대장들이라 그랬어. 그죠? 즉 골목대장들의 연합국가예요. 그냥 왕건이 조금 더 부유하고 좀 더 세기 때문에 왕건 밑에 들어가긴 했지만 엄연히 자기가 왕처럼 다스리는 자기의 구역이 있고, 그리고 이 어떤 구역의 독립성을 빼앗기기 싫은 골목대장들이 형식상 왕건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국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뼛속 깊이 왕건에게 충성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이 왕씨 집안, 이 고려 왕조가 마음에서 풀리면은 언제든지 배신을 때릴 수 있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죠? 특히 고려의 왕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골목대장들이 형님, 저 왕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같이 으쌰으쌰해서 왕 한번 혼내줍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형태였어. 그럼 여러분이 할 때 선생님 그게 국가입니까? 그죠. 고려의 왕들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그러한 호족 연합국가, 즉 호족들을 광종은 어떻게 했다? 가만두샤 찢어버렸어. 어떻게? 노비아법과 과거제를 통해서. 그죠? 제압을 완벽하게 하면서 호족 연합국가가 아니라 광종 이후에는 뭐다? 중앙 집권 국가로 바뀐다라는 점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광종 보겠습니다. 자, 광종이 그럼 뭐로 볼 수 있냐면, 자, 왕권 강화칙으로 우리가 한 대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왕권 강화칙의 중요한 두 가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노비 안건법. 호족들을 찢었다고요. 노비 안건법을 하면은 뭐가 좋냐면, 자, 노비라는 건 뭡니까? 노비 안건법. 노비라는 건 뭐예요? 그쵸? 개인의 재산입니다. 그죠? 그럼 노비는 어떻게 생성되느냐? 전쟁 포로거나 혹은 대역죄를 저질렀거나, 즉 반역을 저질렀거나 이런 사람들이 노비로 전락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죠, 이 호족들이 후삼국 통일 기간에 갑작스럽게 노비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그 말인즉슨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노비 숫자가 늘었다는 것은 불법적인 일을 해서 노비로 만들었다는 거야. 예를 들면 땅을 빌려주거나 돈을 조금 빌려주고 엄청나게 이자를 때려서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해서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혹은 후삼국 전쟁 중에 고려 국왕이 공식적으로 잡은 포로 이외에 따로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다른 뭐 후백제 백성들이나 신라 백성을 잡아가지고 노비로 만들거나 이렇게 불법적으로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리고 야금야금 왕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빼앗아가지고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 즉
그런 것들, 불법적인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비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 자, 그럼 자연스럽게 그거를 불법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의 권한이 떨어진다? 호족들의 권한이 떨어진다. 즉, 노비 안건법은 왕권 강화 책이자 플러스 뭐야?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 확보야. 이거 재산이라고 했잖아. 재산, 노비는. 그 사유재산. 즉, 노비는 군대 안 가. 세금 안 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평민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세금 내시 군대 가시. 즉, 국가의 재정이 확보되는 측면. 그래서 노비 안건법을 통해서 호족들의 경제권을 확실하게 밟아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족들의 규모가 너무 커. 그러면 이 호족들의 규모, 광종 혼자 싸우기가 힘드니까 광종을 대신해 싸워줄 광족의 편들이 필요해. 똑똑하면 좋겠지. 그래서 두 번째, 똑똑한 인재들로 광종의 편을 만드는 거야. 호족들과 대신 싸워줄 바로 그게 뭐야? 과거제입니다. 과거제는 이 사람 기억했어. 중국에서 귀한 쌍기의 건의로 만든 과거제를 통해서 광종 대신 싸워줄 브레인들도 배출하게 되면서 호족들을 철저하게 제압하게 된다. 또한 광종은 제가 말했죠. 영모 이렇게 이 도중에도 반발하는 자들이 있으면 영모죄로 엮어가지고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어떻게 단번에 광종이 카리스마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개혁책을 실시하고 반역죄로 몰아서 호족들을 죽입니까? 2,000명 가까이 죽였거든요.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영모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데 이런 파워가 어떻게 길러지냐면요. 무려 7년 동안 준비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별로 관심도 없어. 난 국자나 관심 있어. 그게 아니라 난 공부만 관심이 있어. 이렇게 페이크를 치다가 뭐야? 7년간 준비다 빠밤 나와가지고 노비하고 과거제 영모죄 다 몰아서 호족들을 제압합니다. 즉 광종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광종은 말이죠. 대외적으로 당연했으니까 내부적으로 호족들만 밟았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이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그 해외에도 당당하게 뭘 선포해요? 황제국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그랬죠. 황제국을 선포했고요. 그래서 준풍이라든지 광덕이라는 연호, 자기가 만든 연호를 씀으로써 고려가 황제국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당당한 국가로 고려는 발돋움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왕권 강화책으로 기억해 둔 공복제를 실시해서 공복제가 뭐냐면 관리의 복장을 색깔별로 나눈 거야. 그래서 나한테 충성 바치는 놈 이렇게 충성 바치는 놈은 이 색깔에서 4등급으로 나눠가지고요 관리들을 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을 길들임으로써 최종적으로 왕권 강화. 그래서 고려는 이제 무슨 국가가 된다? 중앙 집권 국가가 된다. 즉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고루한 국가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호족들의 어떤 반대가 있으면 절대로 시행 못 텐데 바로 광종 때 그게 시행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과거제 실시와 노비양법 광종 파트에서 꼭 기억해 주길 바라. 바로 고려를 중앙 집권 체제로 탈바꿈시켰던 광종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광종편 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종을 했으면 이제 누구를 할 거냐면요. 자, 바로 모든 제도, 고려의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성시키는 성종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성종을 보기에 앞서 광종 다음에 원래 죽임을 당할 뻔한 광종의 아들 경종이 있었는데요. 이 경종 파트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경종 파트는요. 제가 파이널 학습지에도 적어 놓기는
했어요. 있어서 아니요, 파이널 학습지는 제가 뺀 거 같은데요. 파이널 학습지는 뺐는데 요거 하나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는 설명드려가지고 아마 그냥 간단하고 뺀 거 같은데 경정 파트 때 뭘 적어주냐면 시정 전식과를 시행한다 그래서 그렇죠. 그 중에서 기억해야 될 거 전식과라고 있어요. 전식과는 고려의 월급제도, 관리 월급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전은요 토지고요. 시는 시지라 그래서 뗄감을 말합니다. 즉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토지와 그 뭐 부를 때는 뗄감도 어떤 특정 숲지역, 산지역 이런 것도 같이 엮어서 월급으로 주었는데요. 네, 그거를 전식과라고 합니다. 전식과. 즉 경종 때 처음으로 시행되고요. 중요합니다. 요거 파이널 학습지 파이널 학습지 페이지 10쪽에 적어주세요. 제가 파이널 학습지에서 뺐는데 전식과 이야기도 기존 학습지에 적어놔서 제가 당연히 적혀 있을 줄 알고 봤는데 파이널 학습에 빠져 있으니까 요거 하나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식과를 시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식과는 뭐다? 고려의 관료들에게 월급 주는 제도다. 자, 신문학 때는 뭐가 있었다? 관료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월급 우리 딱 2개 배웠어. 신문학 때 뭐? 관료전. 그리고 지금 고려 경종 때 뭐? 전식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단톡방에도 다시 또 올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뭐 우리 그 학습지에도 나오니까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경종 요거 잠깐 설명드렸고요. 다시금 성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종은 말이죠. 세트로 기억하셔야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자, 우선은 성종하면 선생님 세트로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최승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최승로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성종 때 딱 등장한 사람은 아니에요.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미 광종 시기부터 최승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광종 시기부터 있었던 인물이다. 따라서 최승로만 나온다고 해서 성종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광종 때도 최승로가 등장합니다. 자, 근데 성종 때 최승로는 왜 중요하냐? 성종 때는 28개의 개혁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성종 때 주로 나오긴 하는데요. 가끔씩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최승로가 광종을 평가하는 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성종 때 광종을 평가하는 글을 쓰긴 하는데 이 최승로라는 사람은 광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활약했던 신하인데 주로 성종 파트에 나오긴 하지만 최승로만 나왔다 해서 글을 읽지 않고 그냥 성종을 골라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요. 최승로만 보고 곧바로 성종 지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충분히 글을 읽어봐라. 그래서 최승로가 이 광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무 28조인지 분명 사료를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분명 최승로 말씀드렸고요. 최승로 기억하시라 했고요. 그럼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와 관련해서 성종 파트는 이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종은요, 자 이렇게 적을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최승로가 제시한 시문 28조에 입각해서 만들었던 제도들, 개혁들. 그리고 하나는 뭐야? 하나는 1차 누구? 네, 거란의 침략. 그래서 성종은 크게 두 파트로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거란과의 싸움, 그리고 뭐야? 최승로의 개혁. 그죠? 자, 최승로의 시문 28조에서 말했던 것은 국가를 유교식으로 개조해야 된다는 거야. 즉 광종 때처럼 그냥 왕의 카리스마에서 찍어 누른 형태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걸 제도화 시켜가지고 왕을 중심으로 하되 신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러한 유교식 제도가 완성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여서 성종 때 뭐가 왕이 되죠? 중앙관리 조직으로 이성육부제가 안착이 되고요. 요거는 중앙정치조직입니다. 고려의 중앙 관료 조직을 이성육부제라고 하고 중국에서 받아들였지만 중국에서는 삼성이었는데 고려는 그 특성에 맞게 이성육부제로 도입을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 시문 28조의 중요한 것은 그렇죠. 국립대학인 국자감을 설립해서 유학을 공부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자감을 설립하고요. 또 하나 11목 설치 및 관리 파견입니다. 이것은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12목이라는 걸 설치하고 여기다 관료를 파견함으로써 호족들의 그냥 손아귀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방의 행정을 맡겼던 것에서 벗어나 성종 때는 이제 중앙에서 통제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 최승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 요 이성육부제와 관련된 이 관직제도는 성종에 대한 요 두 개의 주제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다음 파트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뭐야? 화폐 주조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이거부터 쓰시려면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인 원원 중고를 주조한다. 근데 이거는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철전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1차 고려 거란의 침략과 관련해서는 뭘 기억하시면 되겠냐면 이 남자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요? 서희의 외교 단판입니다. 굉장히 멋지신 분이죠. 고려의 관리들은 전부 다 서경 지역까지 그냥 넘겨주고 그냥 화해하자 그랬는데 화해가 아니라 사실상 항복하자 그랬는데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인해서 중요한 우리는 거란군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얻습니다. 자, 서희가 말빨로 얻은 영토 뭐라고 하죠? 강동 육주라고 합니다. 강동 육주. 알겠죠? 강동 육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하도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장난처럼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는 학생은 없는데요. 강동구가 아니라 누차 말하지만 강동 육주는 말이죠. 강동 육주는 어디야? 한반도가 있으면 여기 요 지역을 여기 압록강 여기 요 지역을 강동 육주라고 한다고 요 지역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얻는다 그랬어? 자, 거란족이 쳐들어온 이유는 뭐라 그랬어? 저기 바다 건너에 있는 부유한 국가인 중국 송나라를 정복하려고 했었는데 이 송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려가 뒤통수를 칠까 걱정이 돼서 고려를 점검차 왔었고 거란의 속셈은 고려 정복이 아니라 송나라의 관계, 손절하는 것이었는데 서희가 그것을 간파하고 우리 손절할 테니까 너네랑 잘 교역할 수 있도록 너네 땅을 달라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거란이 내준 땅이 뭐다? 강동 육주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서해 외교 단파와 관련해서 거란의 침략 기억하시면 되고요. 강동구가 아니라 저기 북한 지역에 있는 의주 뭐 이런 지역을 강동 육주라고 합니다. 아 물론 의주는 아니다. 의주는 아니고요. 당시 의주는 포함이 안 되고 그 밑에 평안북도 지역 대부분을 강동 육주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성종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제도사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육부제가 무엇이고 고려의 관료기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파이널 학습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갈게요. 자, 고려의 성종 파트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 바로 관료 기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료 기구요. 자, 관료 기구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관료 기구에서 우리가 살펴볼 정말로 중요한 기구는 이성이에요. 이성 육부 중에 이성입니다. 이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중서 문화선거 어디가 있어요 또? 중서 문화선거? 그렇죠. 중서 문화선거 상서성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바로 중서 문화성이 되겠고요. 중서 문화성이 되고요. 또 이외의 관료 기구로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중추원이라는 정말로 중요한 기구가 있고요. 또 관료들이 잘 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나 감시하는 어사대라는 기구가 있다고 있고요. 또 고려만 가지고 있는 독자적 기구가 또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게 뭐예요? 독자적 기구가 뭐예요? 고병마서와 신목도감이라는 그러한 독자적 기구가 있다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한 전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뭘 살펴볼 거냐면 정말 좀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구를 살펴볼 거냐면요. 이 중서문화선과 그리고 중추원 그리고 어사대 그리고 독자적 기구를 위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수성 빼고 5개를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우고 갈게요.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중서 문화성 고려 최고의 관료 기구입니다. 바로 중서 문화성입니다. 국가 정책을 주관하는 기구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볼 것은 중추원 그리고 이렇게 이 중요한 기구들이 이 중요한 기구들 이외에도 고려 전반적으로 관료들이 잘 일을 하고 있는지 삥땅을 치지 않는지 감시하는 기구가 바로 어사대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구의 관계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중서문화성은요 크게 2개의 관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신과 낭사. 제신은 2품 이상의 고위 관료, 낭사는 3품 이하의 관료를 낭사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제신도 중요하지만 낭사도 중요합니다. 자, 낭사와 어사대 관료를 따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요합니다. 대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간의 권한이 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뭐 하는 역할이야? 왕의 정책 비판을 할 수 있는, 즉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아니되옵니다 폐하라고 공식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견제기구 바로 대간이라고 부른다. 근데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
즉 대관들이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중추원. 중성나세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하면 중추원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국가의 비밀을 보관하는 국정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두 개의 두 파트의 관료로 나누는데요. 추밀과 승선이라는 파트로 나누는데 추밀은 역시 2품 이상의 고위 관료를 추밀이라고 하고요. 승선은 3품 이하의 관료를 승선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구분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또 요 재신과 추밀입니다. 요 재신과 추밀들이 참여하는 독자적 기구가 있었으니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사람들이 참여하는 독자적 기구, 오려만 가지고 있는, 자, 독자적, 유일한 이런 것들은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주요 타겟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독자적 기구,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독자적 기구가 뭐가 있다 해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는데 이들만 참여한다 그랬는데 특히 도병마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방 문제, 전쟁을 논하거나 군대 파병과 같은 정말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재신이라든지 추밀이라든지 고위 관료만이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 재신과 추밀만 참여한 기구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식목도감은 뭐 국가의 예법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국방 문제보다 조금 중요도가 약하겠죠. 어쨌든 이 둘이 독자적 기구고 중성나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만 참여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선생님 처음에 설명했던 거 중성나라의 3품 이하의 관료인 낭사와 모든 관료들이 잘 일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어사대 관료들은 특별히 대관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왕의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첫 번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런 중성나라와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은 뭐했냐? 그들을 재신과 추밀이라고 부르는데 고려만 가지고 있었던 독자적 기구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기구가 뭐다? 도병마사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방 문제를 다루는 회의구역인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료기구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특색 있는 걸 두 가지만 이렇게 뽑아줬잖아요. 그쵸? 이거 위주로 먼저 공부하시길 바라. 아시겠죠? 자, 그럼 관료제도 마무리 짓고요. 관료 기구를 배웠으면 관료 임명 방법도 선발 방법도 배워야겠죠. 그쵸? 그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지우고 가실게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관료 기구를 배웠으니까 그럼 고려의 관료들은 어떻게 뽑느냐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안 지워지네요. 왜 이러죠? 네, 전자칠판이 좋은 것 같지만 좋긴 확실히 좋거든요. 근데 조금 반응이 굶길 때가 있어.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뭘 볼 거냐면요. 관료 선발 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관료를 어떻게 뽑았냐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광종 때 배웠던 과거제를 통해서 뽑게 됩니다. 즉, 과거제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술과, 명경어, 잡과, 그 다음에 승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일반 관료가 되는 거 제술업과 명경어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술업은 문학 실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논술, 뭐 글을 잘 쓰는 이런 거고 이거는 암기 잘하시는 분. 그래서 유교 경전을 암기하는 뭐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제를 통해서 선발되는 방법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요게 특이한 게요. 고려는 특이하게 음서제라는 제도가 있었다고요. 음서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백입니다. 백.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일 때 그 자식들 사위 손자까지 고위 관료가 될 수 있는 방법, 거기 바로 음서제라고 불렀고요. 이 음서제는요, 고려 중기의 지배 계층을 뭐라고 부르냐면 문벌귀족이라고 부르는데요. 문벌귀족 형성에 기여를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서제, 고려의 특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물론 과거제로 선발되는 걸 영광으로 여겼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한데요. 그것은 고위 관료, 그러니까 집안이 좋은 사람인데 과거제까지 합격하면 좋겠지만, 꼭 만약에 집안이 안 좋은데 과거제 합격한 사람, 혹은 집안이 좋은데 백으로 합격한 사람, 둘 중에 어느 관료를 높게 쳤냐면 그래도 집안이 좋은 사람을 쳤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음서제까지 마무리 짓고요. 끊었다가 이제 고려 시험의 마지막 파트, 고려 도란 전쟁과 여진 정벌, 그리고 이자겸의 난, 요청의 서경천도 운동까지 나머지 부분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